자, 오늘부터는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우면서 시기를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시기는 1910년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1920년대입니다. 자, 이 이후로는 1930년부터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세 시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1920년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1910년대에 우리가 배웠던 일본의 통치 제도입니다. 처음 식민 통치를 하면서 조선 총독부를 건립하고 또 조선 총독이 우리를 통치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 식민 통치에 필요한 경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던 내용도 배웠고요. 또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의 경제 자본을 수탈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계속 지속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 끝에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조선을 무력으로 억압적으로 통치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총독도 바꾸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 우리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단 통치라는 이름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식민 무단 통치를 3.1 운동을 겪으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고 우리는 이 통치 방식을 바꾼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1920년대는 문화 통치. 그러면 문화 통치 내용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10년대에 조선 총독을 임명하면서 임명 자격은 꼭 육해군 대장 중에서 군인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었는데 20년대 오게 되면 이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다 라고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군인 경찰을 다 보내고 보통 경찰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군인 경찰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경찰서에서 보는 그런 제도로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족신문들을 다 폐간시켰는데 이제 다시 조선인들이 언론 출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신문을 발간할 수 있게 되고요. 신문만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라든지 이런 언론 활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언론 출판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10년대는 일본이 우리 사립학교를 해산시키고 고등교육은 못하게 막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칼차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을 억압하고 또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우미나 정책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제부터 20년부터는 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10년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또 보통 경찰들로 바뀌게 되니까 예전보다는 거리에 나갔을 때 또 동사무소로 갔을 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일본이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조선인의 삶이 좀 더 정말 나아지길 바라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니 뭔가 좋아진 것 같았지만 실상을 보면 좀 다릅니다. 자, 먼저 문관 총독을 임명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해방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온리 무관 총독만 임명이 됩니다. 무관 총독만 임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꿨는데 분명히 보통 경찰 제도로 바꾸었는데 67페이지 활동일의 자료 1번을 보면 자, 경찰 기관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 간서수라든지 경찰과 관계된 기관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한두 개 늘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 경찰 관리수는 이 수도 거의 3배, 4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의 15,000명 정도가 더 증가를 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로 바뀌어졌지만 오히려 경찰력은 더 증가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드는 비용 또한 더 증가를 했을 겁니다. 자, 조선인 신문 발간이 허용되었는데 자료 2번을 보니까 신문이 덩덩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신문을 마음대로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사를 검열하고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사를 삭제해야 됐고 계속 그런 식으로 신문을 발간하게 되면은 발간 정지를 시킨다든지 폐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벽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소학교 수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였고 또 10년대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조선 역사나 조선 지리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통치 내용이 뭔가 좀 더 온건해지고 좋아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비교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 않을 거면서 왜 문화 통치를 했느냐? 자, 문화 통치의 목표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문화 통치를 다른 말로 민족 분열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화 통치를 실시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은 계층과 직업과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전 민족이 함께 항일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켜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눴느냐? 자, 친일 지식인들을 양성합니다. 지식인 중에서 일본이 뭔가 좀 좋게 해주고 책도 발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친일 지식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들이 일본인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식인들이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조선인들에게 일본을 위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친일 지식인들을 지원을 하고 또 이런 지식인들이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일본 편드는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고 또 한쪽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일본에게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라든지 또 1920년대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회주의자들이 일단은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게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도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운동도 일본이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편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탄압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67페이지를 보면 문화 통치를 풍자한 시사 만평이 보입니다. 제목이 둘러치나 메어치나 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10년대 헌병 통치보다 뭔가 좋아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똑같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서 우리 민족을 더 탄압하고 더 독립운동가들을 색출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1920년대 삶이 결코 10년대보다 더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10년대 일본의 경제정책이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면 1920년대 일본의 경제정책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산미, 쌀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실시합니다. 조선인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니네들 밥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쌀 생산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죠. 자, 일본이 이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배경은 조선인들을 밥을 먹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럼 일본은 왜 쌀이 부족하지? 일본은 역사 내내 쌀이 넉넉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공업화를 하게 되면서 농지가 공장 부지로 바뀌고 농민이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전보다 더 쌀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쌀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한 내용을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바로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란 땅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땅과 한정된 인구에서 쌀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은 새로운 정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같은 면적에서 좀 더 많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품종을 개량하거나 그 다음 쌀 농사는 논농사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관계시설들을 만들어서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수리시설들을 확충, 보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전에는 비료를 만들 때 우리 가축이나 거름에 또 인간의 분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비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양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본이 화학 비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료 공급.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쌀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쌀 생산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쌀 생산이 증가하기는 증가했는데 일본이 계획했던 만큼 증가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계획한 만큼 증가하지 못했지만 계획한 만큼 쌀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표는 교과서 68페이지에 있는 표를 다시 만든 겁니다. 자, 파란색을 보면 쌀 생산량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쌀 생산이 좀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황색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쌀의 양입니다. 파란색이 증가하는 비율과 주황색이 증가하는 비율을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양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쌀의 양이 더 줄어들어서 자, 노란색 그래프는 조선인이 1인당 연간 소비하는 쌀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위 증식 계획 결과 쌀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 물론 모든 지주들은 아니고 특히 이제 일본인 지주, 이런 지주들은 부를 축적하고 쌀을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지만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민들, 소작농은 더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작농이 지금 내용에 있는 품종 개량, 수리시설 확충, 비료 공급 이렇게 쌀 생산 증가에 드는 비용을 소작농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지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작농에게 전가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수리조합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농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68페이지 더 알아보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제목이 쌀을 증산할수록 어려워진 한국인들의 생활입니다. 위의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다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의 대지주는 올해는 자작농이 되고 지금의 자정농은 내일의 소작인이 되어 빌어먹는 모양이 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대지주, 조선인 지주겠죠. 이 지주는 계속 지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쌀 생산 증가에 드는 비용을 막 부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기 재산이 줄어들어서 대지주가 아니라 그냥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땅만 있는 자작농이 됐고 오늘은 내 땅 가지고 사는 농민은 수리조합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아서 소작인이 되는 조선인의 농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단계가 떨어져서 힘든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오히려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조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일반적인
농촌에서 살지를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세금 안 내는 수리조합비를 부담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춥고 토지도 별로 좋지 않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쌀 생산을 증가시켰지만 국내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만주에서 쌀이 아니라 잡곡을 수입해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기에는 쌀이 증가되고 우리 농민들의 삶이 좋아진 것 같았지만 전혀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농민들의 삶은 일본인 지주의 삶은 더 나아졌겠지만 조선인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2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는 문화통치의 내용, 이 문화통치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상이 어땠는지 비교하시고 산미증식 계획은 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 계획의 실시 결과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더 힘들게 됐는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